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개선안 읽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41차 원내정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생개혁정당인 바른미래당이 더욱더 개혁의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분리 등 신속 처리 안건들은 촛불 민심이 요구한 개혁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창당 정신과 가장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창당 정신입니다. 국민들은 부정부패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하나 정도 끌어내리려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촛불 민심은 우리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수십 년간 묵혀온 잘못된 각종 제도를 개혁을 통해서 바로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그 어떤 개혁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때조차 개혁보다는 과거 정권 들추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국회와 협력 없이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인사개혁, 소위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라는 개혁을 할 때에도 청와대 특활비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민생개혁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고 나서야 비로소 개혁에 대한 첫 번째 시도가 진행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이것은 경제개혁, 사회개혁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대화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찬성하는 개혁조차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한국당이 개혁을 극렬하게 거부하는 정도의 의지를 우리 정치와 경제, 민생을 위한 것에 집중해 주었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진지한 자세로 개혁을 위한 논의에 함께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개혁 논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끝없이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함께 발표한 성명서,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 제안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개혁 세력이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생개혁정당인 바른미래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치개혁은 물론 경제개혁과 각종 사회개혁을 위해 바른미래당은 계속 앞장설 것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확실한 시그널 촉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관한 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수출을 포함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 인상 및 일자리 대란 등 민생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받쳐주었던 것이 수출인데 이 수출마저 5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어제부터는 소주 가격이 인상되는 등 생활물가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란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소득 주도성장 폐기 선언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전환을 시장에 과감하게 알려야 합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노동시장 개혁,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실질적인 정책 노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시고 시장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 부대표 최일입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른미래당의 민생과 개혁을 위한 정당입니다. 민생 과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해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확대된 근로장려 지원금이 이번 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 지원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 기준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간 5년 동안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가을에 제가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소요를 걱정하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거부한 바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생계 곤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거에 받지 못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와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혁과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에 시스템 반도체 지원을 공언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술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30%, 투자공제를 30% 해주고 또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1% 감면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추정하건대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10년간 73조 원의 계산을 해보면 세액공제액이 22조 원에 해당됩니다. 황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세제 지원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은 이미 한국 경제에 소득 양극화를 불러왔고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인한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여전한 상황에서 삼성 등의 재벌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다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발 디딜 곳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재벌 중심 성장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미 공정경제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정부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바른미래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시장 조성을 위한 개혁정책에 나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원입니다. 먼저 국회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계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피유를 빌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국회에서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구 환경회가 드디어 출범하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까지 수용된 여야 협치의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떠나 환영할 일이지만은 시작부터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위원회의 출범식에 대통령 직속기구 출범식에 대통령도 총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듭니다. 첫 발을 내딛었지만 주변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현 정국에서 정당 추천 인사 5명이 언제쯤 이촉될지 기약하기 힘들고, 정부 측 위원들은 1년에 일정 한 번 맞추기 힘든 장관들이라 과연 실질적인 논의가 몇 번이나 열리게 될지 벌써부터 의문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에게 가장 가깝고 쉽지 않은 위협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문제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이 절실합니다. 국가기후 환경회의가 그럴싸하게 에드벌룬만 띄우고 내실 없는 말잔치위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범국가기구를 제안한 주체로서 국가기후 환경회의가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견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훈 의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점은 또 오해가 있는 점은 바로 잡아야 되겠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후 지정 이후 전개되는 당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존경하는 모 최고위원의 그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그 당원 당규 해석을 통해서 지명직 최고 2분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회에는 대의 종족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참석해도 정치적인 모양새는 약간 구겨진다 할지라도 개의된 것이고 회의는 성립된 것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의결 종족수와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제23조 제4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선출 규정, 제30조 제2항 제6호 지위와 구성, 당원 제32조 소집과 의결 종족수, 당규 최고위원회 규정 제7조 소집 및 제8조 의결 종족수 규정에 의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의 종족수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 최고위원께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지금까지는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저는 충분히 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소위 계파와 관계없이 소속 의원님들의 현숙한 정치 의식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원려하는 성숙한 덕성에 저 같은 신진 정치인으로서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서로의 주장과 정치적 로드맵을 노정하고 이제 설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곽에서 난타전을 벌이지 마시고 이제는 복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해서 당의 비전과 수권 능력을 제시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24년간 정당의 사무처 및 정무리 당위자로서 일해오면서 느낀 건데 신무라는 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기적 당권 쟁투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귀하셔서 치열하게 경론하고 쟁론해서 당의 비전을 국민들께 보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공개말 마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